안녕하십니까, 주차 김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린다 그랬는데 또 약속을 어기고 2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기 힘든지 모르겠네. 자,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게 바뀌었습니다. 전자칠판을 드디어 저희가 쓸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 철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이 철종이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마음을 꽤나 잘 이해를 해서 그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누구에 의해서 자꾸 막혔다? 세도 정치를 하는 안동 김씨. 그렇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자꾸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좌절되니까 그 실망감이 너무 커서 나중에는 자포자기 해버린다고. 그래서 향락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점 건강이 악화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철종도 점점 건강이 악화되면서 어쩌면 금방 죽을 수도 있다라는 현상을 이제 점점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이 철종의 그런 위기를 유심히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 오늘의 주인공 바로 흥선대원군이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이 흥선대원군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자, 조선에 16대 임금 인조가 있었는데 인조의 3명의 아들이 있었어. 1번, 2번, 3번. 자,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였는데 소현세자는 왕위를 잇지 못하고, 두 번째 효종이 인조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17대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이 임평대군이었는데, 일단은 왕위가 이런 라인으로 계승이 됐으니까 임평대군은 이제 왕가 집안 사람은 맞지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직통 혈족은 이제 아니게 된 거지. 그 직통 혈족이 아닌 임평대군의 8세 손이 흥선대원군이었던 거야. 이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직계 라인과는 굉장히 많이 멀어졌지. 이 흥선대원군의 실제 이름은 이하응이었거든. 근데 이 흥선대원군이 왜 철종의 이 건강 악화에 집중을 했냐면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판세를 본 거야. 왜냐면 철종도 원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직계 집안 사람이 아니었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헌종이 후사 없이 죽어버리니까 누군가는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야이씨, 이거 큰일 났다. 야, 누구 왕위 이어받을 애 없어? 막 찾다가 왕의 혈통 요만큼 이어받은 이원범이라는 애가 있어서 걔 데리고 와 해서 갑자기 왕이 됐잖아. 쟤도 그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어버리는데, 우리 집안이라고 해서 아예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철종처럼 임금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우리도 어쩌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게다가 또 흥선대원군이 우리 집안도 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남연군이었어. 근데 이 남연군이 어느 날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이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조선 21대부터 24대 헌종까지의 쭉 이어진 계보지. 근데 22대 정조하고 이쪽 라인이 같은 라인이라고. 같은 대란 얘기지. 여기 사람들을 같은 대라고 본다고 치면 남영군이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갔던 얘기는 아들뻘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남영군의 아들이 흥선대원군이었지. 그러면 이 정조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흥선대원군은 정조의 손자 정도 되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 훨씬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계통으로 좀 더 가까워진 거지. 근데 이때 순원왕후 김씨와 신정왕후 조씨가 있는데, 순원왕후 김씨는 안동 김씨였고 신정왕후 조씨는 풍양 조씨였어. 이 사람들의 갈등이 있게 됩니다. 자, 요 관계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순원왕후 김씨는 어디 김씨라고? 안동 김씨지. 자, 이 시대에 가장 막강한 세력을 잡고 있는 안동 김씨였어. 신정왕후 조씨는 풍양 조씨였어. 이 세도 정치의 세력의 중심에 있는 안동 김씨는 자기들 말고는 정권의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근데 지금 계속 이 신전왕후 조씨가 순원왕후 김씨의 안동 김씨들이 세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왕궁에서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신전왕후도 우리 집안도 이렇게 좀 권력을 잡고 호사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순원왕후 김씨가 굉장히 신전왕후 조씨를 경계합니다. 이 관계는 어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잖아. 실제로 신전왕후가 궁궐에서 왕비로 생활할 때 어렵게 산다고. 대왕 대비였다고. 여기는 대비고. 자, 흥선대원군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똑똑함을 발휘합니다. 이 신전왕후 조씨에게는 조성하라는 사촌이 있었어.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드디어 1857년에 순원왕후 김씨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대왕 대비는 자연스럽게 이제 신전왕후 조씨가 대왕 대비가 되는 거지. 신전왕후 조씨가 궁궐의 최고 어른이 된 거라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이 조성하가 신전왕후 조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이 조성하에게 은밀하게 접근을 한다고. 자, 상황은 지금 철종이 계속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야. 철종이 더 안 좋은 거는 왕위는 아들이 이어보다 딸이 이어보다. 아들이 이어봤지. 근데 철종의 유일한 자식은 영해옹주밖에 없었어. 영해옹주는 딸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또 뭐야?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이 철종이 가고 나면 다시 이 왕의 자리는 혼란 속에 빠질 거라는 얘기야. 흥선이 철종이 건강이 악화되고 나서 우리 집안에서도 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쯤이 30대 중반이었어. 그런데 이때 온 세상은 전부 다 안동 김씨가 세력을 잡고 있었지. 그 얘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왕은 철종처럼 그런 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어디 시골에 처박혀 있던 애를 데리고 오는 게 좋은 거야. 왜? 굉장히 정치에도 밝고 똑똑한 애가 왕이 돼서 나타나면은 자기들의 권력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지. 그래서 얘들은 항상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 중에 굉장히 좀 똑똑하고 정치에 관심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해나갔어. 근데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뭐. 누명을 씌워. 어떤 식으로? 자, 조선시대에 가장 큰 죄는 뭐다? 그렇지, 영모죄지. 제가 왕위를 노리는 영모죄를 꾸미고 있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유배를 보내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하면서 똑똑한 애들은 자꾸 없앴다고. 어쨌든 흥선도 자신의 아버지 남영군이 은신군에게 입양이 되면서 왕이 될 수 있는 혈통에 좀 더 가까워졌지. 근데 얘가 굉장히 똑똑해 보여. 그럼 얘를 가만 놔두겠어, 안 놔두겠어? 안 놔두지. 그거를 얘는 미리 예상을 했다고. 그러면서 30대 중반부터 10년을 일부러 바보 행세를 합니다. 그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별명이 뭐였냐면 상갓집 개였어. 상갓집은 초상을 치르는 집을 상갓집이라고 하잖아. 상갓집에는 항상 음식과 술을 풍부하게 준비를 하거든. 그런 데 가가지고 술 얻어 마시고 음식 먹고 아무 때나 누워 자고 일부러 바보짓을 한다고. 그래서 안동 김씨들이 아, 얘는 좀 이게 애가 좀 덜 떨어진 애네. 야, 저 별명 상갓집 개라고 붙여주고 야,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을 신경을 안 써. 근데 그러는 사이에 흥선대원군은 조성하에게 차근차근을 접근했지.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어느 날 철종이 아무래도 사망을 할 것 같다. 나를 너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신정왕후 조씨 대왕 대비에게 좀 만날 수 있게 연결을 해달라. 이렇게 해줘서 조성하가 다리를 놔서 흥선대원군이 신전왕후를 만납니다. 굉장히 똑똑한 거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지금 아마 돌아가는 판세가 곧 철종이 사망을 할 것 같다. 그러면 당신이 대왕 대비니까 그 다음 왕에 대한 임명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한테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이명복을 철종 다음에 조선의 26대 임금으로 좀 앉혀달라. 근데 신정왕후도 자기한테 뭐 좋은 게 있어야지 이 부탁을 들어줄 거 아니야. 지금 신정왕후 당신은 안동 김씨 때문에 엄청 머리가 아프지 않냐. 우리 집안에서 이 이명복이 왕이 되게 도와주면 내가 그 안동 김씨 세력을 싹 몰아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신정왕후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쏙 귀가 흔들릴만 하지.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어. 공공의 적 안동 김씨를 몰아내겠다가 흥선대원군의 제안이었어. 자, 드디어 1863년 12월 8일 철종 14년 이원범이
승하를 하게 됩니다. 약속대로 신정왕후는 26대 임금으로 고종 이명복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명복이 고종으로 26대 임금으로 채택이 됐을 때 나이가 고작 12살이었어. 너하고 동갑인 거지. 12살이 왕으로서 정치를 잘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또 누군가가 실제 왕이 고종이긴 한데 얘 대신 정치를 해줘야 되지.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을 해줍니다. 자, 수렴청정 이거 앞으로 이제 자주 들을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합시다. 들이울 숫자 그리고 발렴자 들을 청자 그리고 정사정 수렴청정이야. 발을 들이우고 정치에 대해서 듣는다 이 얘기지. 자,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섭정이라고 합니다. 섭정. 수렴청정은 섭정의 한 종류인 거지. 섭정이 뭐냐? 간섭한다 할 때 그 섭자야. 정치에 간섭한다는 얘기지. 지금은 흥선대원군이 아들 고종을 대신해서 정치에 간섭을 해서 대신해 주는 거지. 이 수렴청정을 10년간 합니다. 자, 그러면 12살이던 고종이 10년이 지났어. 이제 몇 살이야? 그렇지. 고종이 22세가 된다고.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안 됐어? 됐지. 원래 해야 될 사람이 그 나이가 되면 그냥 아름답게 그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이제 네가 이어받아서 잘 좀 해라. 나는 이제 갈게.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근데 권력이라는 게 참 희한해. 한번 잡게 되면 좀 중독이 되나 봐. 누구나 그 권력을 놓기를 굉장히 싫어해. 그만큼 달콤한 어떤 것들이 있겠지. 이 흥선대원군이 아들에게 권력을 자꾸 안 물려줍니다. 근데 이미 이때 고종에게는 아내도 있었어. 그게 그 유명한 명성황후 민씨야. 야, 이제 자기가 직접 정치를 좀 해야 되지 않아? 아버님 좀 그만하셔야 되지 않아? 그런 얘기 계속 한다고. 근데 고종이 본인이 생각해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아빠가 전혀 나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와 여기다가 고종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흥선대원군 몰아내기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최익현에게 정상품 동부승지라는 벼슬을 내립니다. 그리고 최익현에게 내린 최대 임무는 왕명출납을 관리를 해라 라는 일을 줬어. 이 왕명출납은 뭐냐면 왕의 명령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왕의 한 말이 어디로 전달되고 그 전달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왕에게 어떤 보고를 하는지 잘 살펴봐라 이 얘기야. 근데 이때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흥선대원군이 있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감시하는 역할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라고. 고종이 왜 최익현을 선택해서 데려왔냐면 최익현이 흥선대원군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최익현은 안 그래도 흥선대원군에게 감정이 좋지가 않으니 이 사람에게 흥선대원군을 몰아낼 어떤 일을 같이 하자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지. 그래서 최익현을 데리고 온 거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정치라는 게 아빠와 아들 사이라고 하지만 서로 물고 물리는 작전에 작전을 짜고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있다고. 정치가 이런 식이야. 그 최익현은 또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흥선대원군을 굉장히 미워하는 학자들을 모은다고. 그래서 점점점 세력과 힘을 키운 다음에 최익현이 드디어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는 현재에 있는 왕이나 실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상소야. 그 상소의 내용이 뭐였냐면 최익현이 올린 상소의 내용의 첫 번째는 지금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왜? 고종이 이미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성인의 나이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궁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관리들 중에 흥선에게 아부만 하는 관리들이 가득하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래가지고 정치가 똑바로 돌아가겠느냐. 자,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가 자, 흥선이 펼쳐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백성에게 재앙이 되고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강력하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최익현과 힘을 모으고 있는 여러 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더 이상 흥선대원군은
그 자리에 버틸 수가 없었지. 왜냐? 이 말이 전부 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드디어 흥선대원군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얘기지.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그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자, 봅시다. 흥선대원군이 처음에는 굉장히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나라의 인재를 좀 골고루 공평하게 등용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부패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을 척결이라는 말은 썩은 부분을 깨끗하게 도려내서 없앤다 이런 얘기야. 그 탐관오리들을 없애려고 했지. 대표적으로 했던 일이 서원을 철폐했어. 자, 서원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좀 학교 같은 데야. 근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학교를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 좀 이렇게 양반들의 자제 이런 애들만 학교를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생기고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생기겠지. 걔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연관되어 있는 서원 출신 사람들을 자꾸 정치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정치로 들어오면 걔들끼리만 뭉치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자꾸 이제 파가 생기는 거지. 그럼 협동이 안 되겠지. 그래서 야, 이거 서원이 있으면은 이게 잘 안 뭉쳐진다. 야, 이거 다 없애. 그 서원을 없애버린다고. 전국에 그때 서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6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47개만 놔두고 다른 서원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법전을 간행합니다. 간행했다는 것은 책으로 만들어서 펼쳐냈다는 얘기거든. 법이 필요했지. 이 법이 뚜렷한 기준이 있는 법이 없다 보니까 관리들이나 양반들이 하는 행포들을 백성들이 그대로 다 그냥 당했어야 됐거든. 이것도 굉장히 백성들이 좋아했던 거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은 양반에게 드디어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야, 씨, 니들이 뭔데? 니들은 돈 한 푼도 안 내고 받아 처먹기만 하고 니들 돈 내!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야. 우와! 양반들이 이때까지 몇백 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흥선대원군이 니들도 이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좋아했겠어?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힘에 자기들이 강하게 주장을 못하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사창이라는 걸 설치했어. 이 사창은 뭐냐면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백성들에게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지. 여기에서 곡식을 빌려줘. 정말 깨끗한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는 조금만 받아서 운영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맨날 배고프고 걱정이 많았는데 그것까지 해결을 해주니까 백성들이 초기에 흥선대원군을 안 좋아할 수가 없었지.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고. 이런 것들을 개혁을 쫙 해나가면서 잘 했어. 근데 처음에 그 마음을 쭉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 근데 왜 안 됐냐? 흥선대원군은 자기가 지금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본인이 본래 왕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이 권력을 유지를 못할까 봐 거기에 굉장히 전전긍긍했다고. 그게 큰 문제였어.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여기부터 이제 흥선대원군이 잘 못했던 일들이야.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서울에서 가봤던 그 경복궁을 흥선대원군이 새롭게 막 더 크게 지은 거라고. 근데 이걸 왜 중건했냐면 왕가의 좀 위험이 살려면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경복궁이 좀 굉장히 웅장하고 커야 되는 얘기지. 무리하게 경복궁을 새로 지어요. 근데 이때 나라의 이제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았어. 근데 무리하게 막 밀어붙인 거야. 경복궁을 지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일하는 인부들 돈도 줘야 되고 그 경복궁을 짓는 기와장, 뭐 돌담, 나무 이런 재료들을 막 다 샀어야 되잖아. 그 전부 다 돈이거든. 그래서 이때 당백전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원래는 조선에 이미 상평통보라는 돈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백전은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가 있는 돈을 만들어서 뿌렸다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백성들이 지금 대부분 갖고 있는 돈들은 상평통보잖아. 근데 새로운 돈이다라고 당백전을 만들어내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이 당백전을 안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상평통보의 값어치가 어떻게 돼? 그렇지? 개쓰레기가 되는 거지.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겠지. 자, 그런데다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복궁을 지어 나가는데 돈이 자꾸 부족하니까 원납전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이 원납전은 기부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복궁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좀 기부 좀 하십시오. 돈 좀 내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돈을 줄 사람이 있나? 기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겠지. 그래서 여기에 또 무슨 대가를 치러줬냐면 원납전으로 1만 양을 기부를 하면은 벼슬을 줬어.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다가 또 더 많이 낸다. 나는 10만 양을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골, 수령을 시켜줬다고. 아, 이러면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 생겼었지. 돈 내고 어떤 관직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똑바로 일을 해? 안 하지. 내가 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백성들을 엄청 쥐어짜내지. 그러니까 또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던 거야. 자, 그런데다가 이 조선은 신분제 사회잖아. 왕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이 있고 뭐 평민도 있고 상민도 있고 뭐 쌍놈도 있고 노비도 있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잖아. 그지? 근데 이 신분 제도가 없이 모두가 평등해지면 왕이란 게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거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런데 이때쯤이 서양에서 천주교라는 게 들어왔어. 근데 천주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평등하다고 가르치거든.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생각에 맞아 안 맞아? 안 하지? 그러면 이 천주교가 들어오는 것을 흥선군은 싫어해 좋아해? 싫어. 그렇지. 그래서 이 천주교 박해를 한 거야. 이 전부 다 전치적으로 자기의 이익이 걸려 있어서 박해를 한 거야. 우리 고장에 있는 그 해미읍성에 가끔 가잖아. 거기 보면 그치 호야나무라고 해서 천주교 신사들을 거기다 많이 매달아서 이제 죽였다 하는 그런 역사적 장소들이 있지. 천주교 박해를 할 때 그 해미에서도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지. 특히 프랑스 신부들을 흥선대원군이 많이 죽였어. 근데 그 소식을 프랑스 당국이 알게 된 거지. 그 프랑스가 가만히 있나? 죽을래 임마? 무슨 일이야? 프랑스가 보낸 배를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해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게 병인양요야. 뭐 역사가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도 배를 보내서, 미국은 싸우러 온 게 아니고 통상하자, 우리 통상 속에서 뭐 니네 생각도 우리가 좀 들어보고 우리가 좋은 것도 니네한테 나눠주고 우리도 니네한테 좀 받아갈 게 있으면 받아갈게. 미국에서 타고 온 배도 돌려보냅니다. 이게 신미양요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가리킬까봐 이렇게 되면 뭐야? 조선이 이제 왕권 사회가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나가리 시킨 거지. 그러면서 아예 딱 못을 박아. 지금부터 우리 조선은 외국에 나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겠다. 나라에 문을 걸어 잠근다. 라고 하는 쇄국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평가하기를 아마 이때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지 않고 이런 프랑스나 미국하고 우리가 수교를 통해 가지고 서로 문물을 주고받고 했으면은 우리도 일본처럼 선진 기술들을 배워 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역사학자들도 꽤나 있어. 하나의 의견이야.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집권 초기에는 꽤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실행했으나 말년으로 갈수록 이런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았다라는 것. 그러면서 쓸쓸히 정권에서 물러나 갑니다. 자,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 권력을 누가 갖느냐를 둘러싸고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다고. 이 화자는 꽃 하자고, 얘는 없을 무자야. 얘는 숫자로 10, 얘는 날일자, 얘는 붉을 홍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10일 동안 계속 빨간 빛깔을 유지하는 꽃은 없다. 이 얘기야. 어떤 권력과 부귀영화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하고 언젠가는 쇠락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흥선대원군도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이 10년 만에 무너지지. 근데 그 이후에도 흥선대원군은 다시 권력에 복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다 실패로 끝납니다.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그래서 이 쇄국 정책을 흥선대원군이 선택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워졌다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정치는 이런 것 같아. 모든 선택은 그때 한순간이지만 그 선택이 나중에
커지면은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이거야.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뽑아주는 거잖아. 우리의 손으로. 그 선택을 한 번 잘못하면 나라가 이렇게 휘청휘청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흥선대원군 다음에 왕이 된 고종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그 삶을 다시 한번 또 이어가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